작년에 처음 경험한 온라인 학술 대회는 좀 낯설고 어색했는데요. 1년 사이에 좀 어느새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는 온라인 학술 대회가 제법 익숙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각 지역에 계시는 회원 선생님들께서 더 편리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그 접근의 용이성이 커진 점도 하나의 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반드시 종식이 되어서 회원 선생님들 간에 얼굴도 맞대고 학술 담론을 주고받는 그리고 친교도 나누는 그런 대면 학술의 장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본 학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희문 교수님의 연구윤리 특강을 듣겠습니다. 네, 박희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리위원장 박희문입니다. 들리시죠? 이 세션 제목이 윤리교육인데요. 이 윤리교육이란 이 제목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뭐 우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제가 제목 그냥 연구윤리 살펴보기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학술적으로 논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학회에서는 한번 회원들의 권익보호 차원도 되고 학회가 현실적으로는 이 KCI 등재지잖아요. 그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회원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했냐 안 했냐가 아마 점수 항목에 들어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넣으셨는데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낼 수는 없고 의미 없게 보낼 수는 없고 제가 그 나름대로 조사해서 뒷부분에 가서 현재 우리 이 교양교육 그 학회지 출간 또는 실제로는 뭐 윤리 문제가 다 그걸로 연계돼서 논문과 연계돼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니까요. 작년에 이슈가 한 3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자 입장에서 약간 이렇게 그 주의를 좀 덜 기울인 게 좀 심각하게 또는 뭐 예상한 것보다는 타격이 훨씬 크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있어서 같이 한번 그 우리 학계 입장에서 회원들이 뭘 좀 같이 조심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서민규 교수도 계시지만 이 결국 논문하고 관계되는 것이라 편집위원회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결과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편집위원회를 비롯해서 뭐가 좀 보충되면 좋을까 생각나는 대로 제가 정리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하게 그냥 왜 연구윤리 의미를 한번 제가 그냥 따와봤습니다. 학술적으로는 그 연구윤리 훼손 행위라는 게 결국 학문 공동체의 발전을 제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붕괴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그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니까 2007년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게 논의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저변이 뭔가 봤더니만 이미 이제 기억에서 상당히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나라의 생물학자가 뭔가 이제 이슈를 한번 제공했죠. 2005년 말에 황모석 교수의 논문이 이 데이터를 위변조한 그게 이제 결국 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버렸죠. 그걸 필두로 해서 뒤에 김모준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발령이 났었던가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모상 모 대학 총장님 등등 다 이제 논문 주로 이제 박사학위를 갖거나 또는 그 학계에 계신 분이 공직에 진출하실 때 불과 얼마 전에도 그 과기부 장관 논문 표절건으로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심찮은 이슈거리로. 그러니까 문제는 공동체 내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원이 논문 표절 또는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정의 실현 차원에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2007년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교육인적 자원부가 연구윤리 확립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걸 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연구윤리 지침을 만들라. 근데 그 지침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제시가 됐고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걸 잘 지키려면 학생이나 교수자나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 이 학교에서 사실은 뭐 이런 수업 계속 온라인으로 듣고 뭐 결과 학교에 평가받으려면 내라고 뭐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 더군다나 요새 뭐 교육받을 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죠. 어디에 이제
일이 진행된 걸 보니까 2007년에 조1을 시작하면서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걸 맨 처음 만들고 이게 계속 이제 개정해서 2018년까지 개정판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2010년에 좀 선언적인 의미로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가 연구윤리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뭐 이렇게 선언한 것도 있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4년이라고요. 연구재단이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관련 단체들이 이걸 만들도록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과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라는 게 주로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만드는 쪽 이 작업을 했고요. 이건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이름입니다. 한국인문학 총연합회가 인문사회 분야 연구윤리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그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공 그 국가기관이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를 가이드 꽤 자세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Q&A도 있고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 2015년에 이거는 이제 사단법인이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한국대학윤리연구협의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올해도 그 연구재단 지원받아서 같이 포럼도 했던데요. 매년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주로 대학교에 있는 주로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이죠. 특허나 뭐 또 이런 것 관리하는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하더라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란 거를 2015년에 이제 아까 2007년 만든 걸 계속 개정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시기가. 그리고 이 시기에 연구재단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거의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2015년의 내용이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학회도 그렇고 국내 학술단체들이 연구윤리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한 게 본격적으로 그 기본 틀은 그 전에 이미 만들었고요. 상세하게 본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든 게 2016년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한국연구재단이 연구윤리 정보 포털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가 봤더니만 저도 과문해서 몰랐었는데 2007년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연구윤리 정보센터 사업이라는 걸 국가에서 했더라고요. 그걸 3기에 걸쳐서 했는데 이 보니까 1기 사업이 우리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선대학의 조은희 교수가 하셨더라고요. 아주 기회가 되면 그분의 노하우를 좀 우리 학회로 활용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 결과물을 연구재단이 가지고 와서 연구윤리 정보 포털을 만들어서 근데 어제 들어가 보니까 잠깐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중인지 닫아놨어요. 근데 제가 이 발표 준비하면서 이 사이트 들어가서 그럼 저 동네에 이 연구 결과들이 퍼블릭에 일반인한테 공개된 게 언제쯤인가 봤더니만 2012년 전부터 이제 파일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16년부터 거의 모든 학회들이 그전에는 연구재단이나 어디서 윤리 규정을 만들려고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로 만들어 놨는데 2015년 말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하거나 관심을 기울여서 출간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회 어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9월 1일 날 교양교육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찾아서 날짜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흐름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쓴 거, 이거는 2015년에 있는 학회지에 있던 걸 그냥 카피했는데 아마 같은 내용이지 싶습니다. 내용 기본적인 건 다 언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쉽다 그럴까요 하면 이때 이 당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연구윤리 규정이 그냥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18년 1월 1일 날 업그레이드가 돼서 우리 지금 현재 나오는 학술지에 뒤에 가면 있는데 이건 꽤 자세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교양교육학회 윤리규정, 이건 편집위원회 윤리규정 또는 윤리위원회 규정이 아니고요. 전체 윤리규정인데 저자가 지켜야 될 윤리규정, 편집위원이 지켜야 될 거, 심사위원이 지켜야 될 것들을 아주 자세히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해뒀어요. 근데 그 중에 저자윤리만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그래서 표절의 정의를 비롯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제가 세 번째 거 과거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 발표한 자신의 원고도 인용 표지 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자기 표절이 된다. 근데 이걸 잘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게 자기 표절이라는 의미는 인용이 됐더라도요. 문장이 똑같은 경우면 이것도 자기 표절이에요. 사실. 다운표로 코테이션 하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쓴 거 내가 인용 달면서 그냥 따오면 괜찮겠지 하는데 아닙니다. 근데 그거 놓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판 업적이라는 되어 있는 것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 저자나 공동 연구자로 기록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저자 표기 위반하는 거죠. 이게 의외로 뭐 생기기 쉽고요. 중복 게재, 이건 사실 이건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다른 형식으로 투구된 걸 투구하면 뭐 대개 경우는 다 걸러지죠. 인용 표시, 이게 이제 제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인데요. 실제 작년에 생긴 우리 학회 이슈도 이거하고 관련된 게 제일 그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근데 우리 학회가 보면 꽤 자세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이제 빠진 게 있는데 그건 뒤에 조금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기왕 했으니까 이 우리 먹물의 특성을 살려서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연구윤리에 뭐가 들어있는가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간략히만 보겠습니다. 연구윤리 정의를 기관마다 조금씩 말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못합니다. 사회연구회가 2010년, 14년에 만든 그 자료집의 연구윤리 정의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 그런데 연구 수행이란 그 단계가 연구를 신청하고 우리 계획서 만들어서 신청하는 단계부터 마지막 결과를 보고하고 요거는 사실은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라고 하는 모든 활동 전 과정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거. 말합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그 분야 연구율 매뉴얼에 보면 이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12가지나 이렇게 쭉 나열해 놨더라고요. 정직성, 객관성, 개방성, 비밀 준수, 주의 깊음, 동료에 대한 존중, 지적재산권 존중, 준법성, 연구 대상의 존중, 청지기 정신, 사회적 재미, 학문적 자유 이런데 여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연구 대상의 존중입니다.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우리 지금 교양교육학회의 교양교육 특성상 교과든 비교과 프로그램에 학생들이랑 같이 활동하는 게 제법 있잖아요. 그럴 때, 그다음 설문조사하고 할 때, 그때 학생들한테 이 그 자료를 이제 당연히 발표할 때 익명으로 발표해야 되고요. 익명으로 발표하더라도 개인의 정보 보호 내지는 이걸 익명으로 나중에 학술지에 발표한다는 걸 동의를 다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신경 안 쓰면 놓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저런 거를 포함해 조금 이제 범위를 좁혀서 교육부가 정한 2015년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고 2018년에 개정했는데 거의 제가 뭐 내용이 거의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연구윤리 확보를 지침에 소위 말해 연구윤리 위반으로 봐줄 수 있는 행위들을 정리를 해놓은 7가지를 정리하는데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그다음에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 있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이런 게 보면 우리도 좀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기준이 칼로 무 썰듯이 또는 두부 썰듯이 명확하게 탁탁탁 큰 기준점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학회가 나름대로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제가 보기에는 인문사회계열이 조금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많은데 생명윤리에 관한 것들이 이공계 쪽은 특히 제가 이제 관여하는 생명과학 쪽은 당연히 뭐 대상이 의학 관련은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다 생물체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지켜야 될 연구 윤리가 있어요. 근데 인문사회 쪽도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 쪽 그 학회전에 빠져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연구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은 생명윤리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활동의 타당성 입증을 위한 독립적인 조직을 해당 대학이나 연구소 내에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2가지가 설치돼야 돼요. 그중에 하나가 인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심의를 위한 우리 줄여서 보통 IRB라고 그러죠. 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동물을 가지고 실험할 때는 IACUC라고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연구자는 자기 실험 대상에 따라서 여기에 심의를 연구 시작하기 전에 계획서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거는 사후 승인은 불허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되고요. 그게 논문에 투고할 때 받았다 또는 논문에 그게 사이테이션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문사회 분야에 그러면 인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정말 IRB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보면 여기 설문조사, 행동과학 연구, 인터뷰 연구, 관찰 연구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이거 매번 심의 받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걸 또 찾아보니까 심의 면제 확인이라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언뜻 제목으로 보면 이거 심의 면제 확인이니까 심의를 내가 굳이 IRB에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아니에요. 심의 면제 확인 과정도 IRB가 확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심의 면제 확인이 가능한 인간 대상 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냐? 연구 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우리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연구 대상자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연구, 직접 기록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 면담 자료든 뭐든 저기다 빠지게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연구 대상자의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라도 그 연구 대상자가 불특정하거나 연구 대상자로 민감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가 된다. 뭐 이런 등등인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주로 학생이 됐든 뭐 인터뷰 대상, 인터뷰이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신경 써야 된다는 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 면제 확인 절차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연구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IRB에 일단 제출해서 면제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회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런 대상이 되는 논문의 경우 투고를 받을 때 이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공계 논문은 기본적으로 다 그냥 확인 받은 번호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회가 연구인력 규정 준수를 위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뭐 적용 현황이라 그럴까요? 제 나름대로 한번 봤는데요. 이게 눈에 딱 띈 건 이거더라고요. 논문 게재에 따른 연구인력 세양 및 저작 재산권 양도 확인서 일반적으로 다 봤죠. 이걸 제대로 잘 체크를 제대로 하면 상당 부분 저자 입장에서는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사실 근거가 되기는 해요. 네, 포괄적으로 우리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걸 다 이렇게 정리해 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출할 때 자기 점검표 체크리스트 같은 걸 따로 좀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일반적으로 우리 쪽에서 교양교육학회 쪽에서 논문을 낼 때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들 그런 것도 조금 더 포함시켜서 조금 더 확장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밖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연구윤리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몇 개 생긴 게 있어서 그거가 주로 어떤 게 문제가 됐든지 한번 그냥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작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사례들의 크게 3건이었는데 정리를 해보면 본문에 기술된 문장이요. 이 경우 대부분이 보면 자기들이 발표를 안 했지만 이미 한번 학술지로 발표를 안 했지만 다른 형태로 이미 한번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연구활동 프로그램 지원받아서 만든 보고서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강의 계획서, 네, 그거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네, 등등 그런 것들은 나도 그 강의를 하는데 강의 계획서는 올린 사람은 딴 사람이 작성해서 올린 사람. 근데 분반을 같이 하니까 내가 그냥 그걸 논문을 쓰면서 그냥 따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강의 계획서 작성해서 올린 사람이 클레임을 걸면은 내 동의 얻었냐, 동의 안 얻었다 되는 거죠.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뭐 이런 문제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놓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적절한 건지 모르는데 저는 제 전공이 이공계니까 아직 우리 교양학회는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논문은 낸 적은 없습니다. 학회 발표는 해봤지만. 근데 제가 처음에 볼 때 조금 이게 맞는지 뭐 제가 이제 문제점으로 인식한 게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학술대 하면 그 발표 자료 좀 만들잖아요. 거의 풀페이퍼가 다 올라오거든요. 그게 학술지에 우리 게재가 돼요. 그럴 때 물론 앞에 이제 사이테이션 하더라고요. 이 내용은 언제 학술대에 발표된 걸 수정 보완한 것임. 근데 그게 이쪽 인문사회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면 용인되는 거라면 괜찮은데 한번 이공계 쪽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안 해요. 학술대학 때는 그 앱스트랙만 내요. 그리고 자료가 좀 필요한 건 익스텐드 앱스트랙 2페이지짜리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야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우리 학회 준비할 때 자료 좀 만들 때 시간도 좀 세이브 될 거예요. 초록만 그다음에 작년 우리 학회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논문 저자 부당 표기. 그다음에 데이터 변조. 참여자가 뭐 처음에는 10명을 20명으로 늘었대는데 보니까 수치가 차이가 없게 나와. 또는 그 숫자로 늘리면 계산해 보면 소수점 이하 값이 이렇게 안 나올 텐데 나오는 하여튼 뭐 그런 증거의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논문 인용 자료 중에 빠졌네. 타인 또는 본인이 포함된 다른 사람 타인과 그룹을 한 것도 됩니다. 자기는 관여 안 했던데 만들어진 자료 또는 자기는 관여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를 인용할 때 이 자료 생성에 관여했던 사람한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학생의 경우 우리 앙케이트 조사하면 미리 다 동의받는 절차가 포함되는 거고요. 뭐 이제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공동으로 뭘 하다가 일부를 가지고 내가 쓰거나 또는 초기까지는 1단계는 그 사람하고 같이 했는데 2단계는 어느 사람이 빠지고 제가 2단계까지 더 해서 논문을 쓸 때 이런 이유로 1단계에 참여했던 분이 그냥 빠진 경우 뭐 실제 논문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중에 데이터 한 개 정도가 그 만들 때 논문 이름이 빠진 사람이 그냥 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지부식간에 그냥 놓쳐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학회 발표된 논문들의 연구율 위반 사례로 심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했던 것들입니다. 첫째 이제 우리 표절 뭐 인용 뭐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인데요. 이게 편리한 것이긴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여기 결과 보고서 확인표 보면 여기 내용이 더 나와 있어요. 문헌 유사도 검사에 나타난 유사도 수치는 단순한 자동 검사 결과. 특히 여기 지금 비교 대상은 이 KCI 문헌에 올라 있는 그 DB만 활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발표 보고서나 뭐 딴 데 발표되어 있는 자료는 같이 비교가 안 돼요. 네. 등등. 그러니까 여기 퍼센테이지가 얼마 나왔다 해서 무조건 괜찮다.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표절에 문제가 있다 없다고 정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답이 없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못 들어보고 제가 경험도 해보고 해봐도 이건 국제학술지도 보면 딱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회의 경우 이제 앞으로 학회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학술지의 이제 국제화잖아요. 국제학술지로 만들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내부 규정도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1차 이런 거는 거치게 하고 확인서를 우리 앞 체크리스트에 확인했다라는 것도 들어가도록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단계적으로 걸러주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회원의 권익을 학회가 보호해주는 활동을 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 문제 생길 때는 모든 책임은 저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구 진실성 확보 또는 강화 방안이라고 그냥 키워드만 몇 개 써봤습니다. 뭐 충분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냥 정리한 걸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구 규정의 이 위반 여부를 체크하는 체계를 강화하는데 이게 편집위원들이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전담 인력 또는 뭐 이렇게 자동화하든 프로세스 통해서 그냥 디폴트로 이렇게 검증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물론 예산이 들겠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건 채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게 체크리스트 이야기입니다. 저자 사전 점검 사항 세분화 확대하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KCI 그러면 그 유사도 돌렸을 때 그거를 쓴다, 기준 잡는다 그러면 몇 퍼센트를. 그다음에 자기 문장이라도 인용했더라도 따올 때 문장 어느 정도까지 뭐 단어 몇 개로 볼 건지 문장 2개로 볼 건지 하나로 볼 건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큰 이슈는 아닌데 제가 매번 그 사회적으로 이 논문 표절이나 뭐 연구율 위반 이슈가 나올 때 보면 그 대상자가 이공계 사람이냐 인문사회계 사람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달라요. 인식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쪽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문사회계 논문을 내는 것이긴 한데 가끔 이제 이공계 관련되는 교양교육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슈도 앞으로 생길 수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인식 차이가 현실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놓고 편집위원회 규정이나 또는 세부 운영 지침에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홍성규 회장님, 시간이, 있네요. 좀 잡아먹은 줄 알았는데.
제가 정리한 건 뭐 이 정도입니다. 이거 뭐 휴지 질의응답 해야 되나요? 혹시 뭐 그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뭐 우리 뒤에 학술대 세션이 아니니까 이걸로 하고요.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희문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백신 맞으시고도 너무 힘없이 좋은 강의 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네, 연구윤리 중요성 나날이 커지고 있고요. 연구윤리 위반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칫 간과하기 쉬운 연구윤리 부정행위들을 잘 짚어주셨고 또 학회 차원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제안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체크해서 연구자로도 또 학회 차원에서도 학문 공동체 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박희문 윤리위원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기조 강연입니다. 오늘 기조 강연은 전 학회장이신 홍성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자유학예 교육과 심학의 전통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뭐 그냥 딱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 교양교육에서 뭐 자유학예 교육 과목 그것에 털을 옮기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교양교육의 풍수를 좀 보자, 명당 찾아서 좀 가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뭐 부차적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뭐 도발적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유학예는 기초학문인가?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교양교육을 기초학문 중심으로 재조직해야 된다. 특히 컨설턴트 분들은 그런 얘기 아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기원의 교양교육의 정의를 보면 꼭 기초학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이 표준무용을 보면 기초학문이라는 표현이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기초학문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기초란 말은 뭐 우리 이 부모가 자식 없이 부모란 말 쓸 수 없고 선생이 학생 없이 또 선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양식으로 말하면 대대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죠. 뭐의 기초냐는 거예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전공의 기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공의 기초적 성격은 굉장히 오래됐죠. 이 서양의 경우에는 뭐 대학의 출발 이후 특히 그 파리 대학이 서양의 그 중세대학의 모형이 되면서 4개의 학부가 있었는데 이른바 아트 패컬티라고 부르는 거, 뭐 트리비움, 쿼드리비움 뭐 이런 거 모아가지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른바 하이어 패컬티라고 부르는 게 이제 신학, 법학, 의학이었는데요. 분명히 그 하이어 패컬티, 신학, 법학, 의학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트 패컬티를 졸업해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히 그 예비 뭐 전문교육이랄까요? 전문교육이 예비 과정적 성격이 있는 것은 뭐 명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고려해 봐야 될 점은 그 당시 대학의 입학 연령이 굉장히 어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국가에서 뭐 초등, 중등, 고등교육 제도가 이렇게 지금같이 짜여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라틴 문법 학교를 나와서 뭐 어느 정도 라틴어 조금 한다 그러면은 12살에도 대학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이어 패컬티도 일종의 졸업 정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연령 제한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과 과정이 순서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16세기 이후에는 사실은 자유학예 교육이 2개의 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이 상위 패컬티의 예비 과정으로, 그러니까 학교 내의 어떤 연관 관계에서
예비 과정인 성격을 계속 지닌 경우도 있었지만 인문대학, 그러니까 컬리지 오브 휴머니티즈 쪽에 들어가면서 독자적인 길을 가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마도 르네상스 시절에 그때 휴머니티라는 표현이 처음 쓰였습니다. 그 그리스와 이 로마 고전이 재발견돼 가지고 이 신학이나 법학 용도의 아주 딱딱한 라틴어가 아니라 생동감 있는 이 언어를 처음 본 거죠. 쉽게 말하면 문학을 발견한 겁니다. 고전 문학을. 근데 그런 운동이,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에서 그 고전 부활 운동이 대학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죠. 대학이라는 데는 워낙에 요즘도 그렇지만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시작돼 가지고 결국은 시간이 꽤 흐른 후에 대학 교육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그것이 16세기 정도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유학계 쪽의 전통, 그러니까 독자적인 길을 가면서 이 철학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세 개가 더 들어옵니다. 하나는 내추럴 필로소피, 자연 철학이죠. 그다음에 모랄 필로소피, 뭐 도덕 철학이랄까요. 그다음에 형이상학이라는 메타피직이 들어옵니다. 이때 자연 철학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입니다. 그다음에 모랄 필로소피, 도덕 철학은 이 나중에 19세기 들어와서 18세기, 19세기에 거기서 아마 사회과학이 나눠져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는 바로 도덕 철학 교수였거든요. 그것도 도덕 철학적 관점에서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른바 아트 패컬티였던 것이 이제 철학부라는 이름을, 특히 독일에서 이름을 갖게 됩니다. 철학부.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는 상위 학부에서만 줬던 박사학위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마스터였습니다. 마스터. 그러니까 PhD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세기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의 모든 학문이 전문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자유학계는 아니다가 아니라 뭐 자유학계를 포함해서 모든 학문이 전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독일의 연구중심대학, 뭐 훔볼트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요즘은 그거는 뭐 한 100년 후에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은데, 어쨌든 이 세계의 대학을 선도했던 것은 독일입니다.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대학 모델은 뭐 프랑스도 아니고 미국은 뭐 그때 뭐 후진국이었고요. 이 독일 대학입니다. 근데 이 독일 대학의 철학부, 철학부죠. 이 철학부는 세 가지 역할을 갖고 있다고 이제 1902년에 나온 파울젠이라는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대학의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기도 한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진리탐구, 그러니까 학문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교양교육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나지움,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사 양성, 이 세 가지를 철학부의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미국 해방 후에 미국 대학 제도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뭐 내용적으로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제도로서 교양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식을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겠죠. 뭐 괴상하게 받아들였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19세기의 미국 대학, 한 대학 역사가의 얘기를 듣자면 이거는 체제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그냥 조크라는 거예요. 조크. 농담이다. 그 정도로 미국 대학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대학은 사실은 영국의 칼리지 전통, 즉 자유학의 전통이 동부 쪽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19세기 산업혁명 되면서 특히 기술 쪽이 많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독일의 연구중심 대학이 치고 올라오니까
굳이만 한다면 선진국 저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독일 교육, 대학 교육을.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 학자가 한 10,000명이 간 겁니다. 독일에 유학을. 1830년대 미국 대학생 총수가 10,000명 정도예요. 10,000명.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 미국 학자들이 독일 갔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독일의 여러 제도를 뭐 막 받아들인 겁니다. 뭐 세미나도 해봤는데 그 다음 학기 폐강되고, 쉽게 말하면 미국은 독일의 리서치 유니버시티를 받아들일 인프라가 없었던 거예요. 첫째, 돈이 없었고, 독일은 국가가 돈을 대고, 그 다음에 독일은 매우 강한 중등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나지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독일의 학제는 굉장히 독특한 학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생은 학교 들어가면 아무 제한이 없었어요. 뭐 공부하라는 것도 없고, 공부 안 할 자유도 포함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일렉티브라는 말, 독일 말로 레른프라이하이트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학생의 배움의 자유. 이 배움의 자유가 굉장히 미국 사람들에게는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국 말로 번역한 게, 영어로 번역한 게 일렉티브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19세기 미국은 사실은 조건은 없는데, 인프라는 없는데, 이 학문 수준은 너무 독일이 높고, 결국 그 바꿔 나가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하버드에서 일렉티브 도입한 것도 그런 일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연구 중심 대학 같은 거, 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거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미국에서 학부 교육과 대학 교육을 분리해서 간 겁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쯤 되면 이제 그 일렉티브가 하버드 모델이 그냥 휩쓸어 버리는데, 미국을 20세기 초에 놀랍게도 이 전통적인 자유학의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뭐 독일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는 게 학부 교육이 아니다. 그러면서 네, 이른바 교양교육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대략 20세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 제도는 어떻게 보면 19세기의 엄청난 전문화 바람, 전공 바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서 그래도 뭐 연구를 거쳐왔지만 자유학의 교육의 이념을 그래도 학부 교육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well-rounded, 뭐 두루두루 원만하게 많이 아는 그런 지식 양성을 하겠다는 것이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 대학 교육 제도가 이 세계의 고등교육에 기여한 바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은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죠. 뭐 작년 2회 창파 강좌에서 일본의 요시다 아야 교수는 미국의 중등교육 제도가 이 유럽만큼 괜찮지 않았기 때문에, 탄탄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보수 교육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뭐 저는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깊이 아는 게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좀 조사해 본 바로는 미국에도 대학 예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수준 문제겠죠. 미국은 굉장히 대학이 많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유학의 교육이라는 원래의 전통, 특히 16세기 이후 어떤 면에서 독자적인 길을 갔던 이 전공의 기초가 아니라, 그러나 또 동시에 전공 수업을 위한 보습 교육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잠깐만요. 네. 자, 여기서 우리 교양교육의 두 가지 성격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교기엔 표준 모형, 뭐 기초교육, 문해교육이죠. 뭐 언어와 뭐 기초과학, 수학, 그 다음에 요즘 소프트웨어도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교양교육, 이거 좁은 의미에서 이거는 뭐 자유학의 교육이라고 보는 것이 뭐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양교육, 이런 이 세 가지로 돼 있는데, 뭐 기초교육은 뭐
분명히 그 전공 수업을 하기 위한 어떤 예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굳이 뭐 족보를 따진다면 뭐 중세대학 이후에 즉 하이어 패컬티의 기초적인 성격이 뭐 약간의 우회로는 있겠지만 유지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흔히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뭐 영역별 교양이라고도 부르고 뭐 그런 교양교육 분야는 제가 볼 때 이 기초학문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뭔가? 네, 도대체 기초학문이라고 그러면 뭐의 기초냐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주대학교는 이제 공대가 강한 대학이라 뭐 공과대학 때문에 이제 그 뭐 BSM이라든가 이런 거를 항상 좀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인문학이 전자공학이 무슨 기초가 됩니까? 실제로 공학, 흔히들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른 분야는 19세기에 유럽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뭐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예 처음부터 대학교로 생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학문으로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유익한 지식을 어떻게 좀 체계화하면 그것이 엔지니어링이라고 본 겁니다. 그거는 스위스만 예입니다. 이 스위스 쭈리히 공대는 그 아인슈타인이 나온 데 아닙니까? 거긴 처음부터 이 자연과학이랑 손을 잡았지만 다른 데는 전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커리큘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과학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공학 자체도 체계화되면서 이게 하나의 이 학문으로 된 거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독일에서는 지금도 뭐 이 공대를 테크니시아 호chschulle라고 부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기술 전문학교, 뭐 우리 전문학교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근데 여기서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는 상당히 후반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학문으로 정립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유니버시티 개념이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유럽이랑. 애매한데 거기서 이른바 종합대학교죠. 거기서 공대도 들어와라. 네, 의대도 들어오고 뭐 공대도 들어오고 법대도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공대가 아주 종합대학이 아주 중요한 포션이 됐지만 이 족보를 따지면 사실은 공대는 조금 길이 다른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무슨 자연과학의 기초 위에서 뭐 공학을 하겠다는 것이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양교육 그 영역별 교양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기초학문이라고 부르고 저도 그렇게 부릅니다만 뭐의 기초냐? 상대 개념이 뭐냐? 응용학문이냐? 분과학문이냐? 그런데 문제는 19세기에 이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뭐 전부 다 전문화기를 걸으면서 일종의 사일로화 됐잖아요. 다른 학문을 모르는 것이 내가 전문인이라는 하나의 얘기의 방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뭐 나는 문학은 잘 모르는데 뭐 나는 철학은 잘 모르는데 이것이 19세기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기초학문이라고 말하는 거는 전공 기초가 아니라면 애매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교견, 네, 우리 그 교양교육의 의미에 대한 글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 좀 길지만 인용했습니다. 저는 뭐 컨설턴트 조금 다녀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 기초교육 쪽은 학점을 그래도 분배해줘요. 뭐 전공에 필요하다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공대 대부분의 교양학점은 뭐 기초교육이에요. 그 BSM 쪽입니다. 그 오세정 총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그 교양교육 쪽 영역별 쪽이 다행히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바뀐 것 같아요. 하지만
그전엔 6학점이었습니다. 두 과목. 두 과목으로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그 아름다운 교양교육의 이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습니까? 물론 목표 설정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뭐 학점이라는 것이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말 1학점 더 얻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교양교육 목표 설정한 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그런 회의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잡비학이라는 말을, 이건 제가 사실은 만들어 가지고 이거 쓰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근데 중국에서는 수과 물과라 그런다 그래요. 이거 꿀과목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우리 창파에서 그 북경 이공대 방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교양교육을 바구니로 생각하고 있다.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교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지금 이 교양교육 이 분야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전공 교수들한테 교양교육 과목 개설 기준 이런 거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또다시 이상한 교육 과목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네. 뭐 한잔술의 과학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교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본의 경우, 일본 전후에 이 교양교육 2년, 전공교육 2년 2대2, 2+2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사실 1991년 대강화 이전에 1960년대부터 거의 30년간 계속 전공의 침식을 받습니다. 특히 공대 쪽에. 그러니까 공대 전공 과목을 교양으로 인정해 주자, 인정해 줍시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실질적인 학점은 그냥 쭉 떨어진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네, 우리가 기초학문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전공 과목들은 뭐 교양을 기초로 생각 안 하겠다는 거죠. 영역이라는 것을, 영역별 교양이라는 걸. 자, 해서 우리가, 제가 뭐 좀 털을 좀 바꾸자, 맹자도 뭐 이사를 3번이나 갔다 그랬는데, 우리 이 어떻게 보면은 자유학의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영역별 교양, 뭐 혹은 뭐 이 부분인데, 교양교육 이 부분인데, 이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저는, 네, 일단 교양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뭘까? 한 4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전통이에요. 이것을 뭐 관성이라고 불러도 좋고 전통이라도 불러도 좋습니다만, 여기에는 물론 이제 중등교육의 수준도 같이 포함되겠죠. 저는 예전에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요. 그건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학의 역사를 보면 중등교육의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16세기 이후에 자유학회가 2길을 가면서, 하나 대학 내에 다른 조직과 연계된 쪽은 예비과정으로 남지만 사실상, 네, 뭐 독일식으로 말하면 김나지움 정도, 네, 그러니까 중등교육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해서 전통이 꽤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사회적 수요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회적 수요하면은 사실은 교양교육과는 상당히 이제 대척적으로 생각을 해왔죠. 왜냐하면 이제 직업교육과 다른 것이다, 자유학의 교육은. 근데 뭐 고등교육이란 말은 제도적인 의미에서는 뭐 19세기 이후에 생겼을 거예요. 상당히 관료적인 표현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 내용적으로 본다면 뭐 그리스 때부터 시작한다면 사실은 아주 고대부터 대학 교육은 사회적 수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그 트리비움에서 뭐 레토릭이라든가 뭐 그랜마 이런 것도 사실은 그리스 민주정, 직접 민주주의와 밀접한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적 수요가, 근데 사회적 수요라는 말은 좀 애매하죠.
교양교육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꼭 직업 세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직업 환경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요구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집에서도 생활을 해야 되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변하지 않는 이 사회적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인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직업 환경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19세기 서양 대학이 그렇게 바뀌게 된 거.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에 유럽이 결국은 미국식 대학 제도를 받아들였잖아요.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유럽 대학의 뭐 평준화와 함께 직업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뭐 미국 대학이 19세기에 바뀐 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타학문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네. 여기서 교양교육 우리는 뭐 하는 데인가? 자기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수식입니다. 네. 이수식이에요. 앞에서 제가 자유학계가 두 가지 길로 갈 때 다른 교육과정과의 연계 관계에 있는 쪽은 계속 예비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간 거는 자유학계가 뭐 다른 뭐 하이어 패컬티의 기초가 아니야. 이미 이 문학의 도입과 그다음에 17세기 과학혁명의 도입으로 이미 우리도 충분히 연구할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수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아마 그 홍성민 교수님이 뭐 발제하시는 것 같은데 그 미국의 그 예일 리포트도 사실은 이 미국 학부 교육을 전통적인 뭐 리버럴 아트 에듀케이션이라고 보지만 아주 훌륭한 기초를 놓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때 예일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뭐 16세 전후예요. 16세보다 어렸을 거예요, 조금. 그리고 그 졸업하면은 전문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신학법학의학. 옛날 중세 그것이 다 전문 학교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기숙사에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시켜서 전문 학교 보낼 때 이것이 기초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이수기정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박사 논문을 쓸 때 반드시 이 인문사회 자연과학과 연관시켜서 써라. 이 학문이 뭔지. 그럴 때 우리가 기초학문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자유학계를? 아닐 겁니다. 네. 이거 이수기정이랑 매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인은 저는 대학 교육의 보편화라고 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로 그 다음에 특히 후반으로 가면 뭐 전 세계가 어느 나라 할 거 없습니다. 지난번 창파 들으니까 중국이 50%가 넘었어요. 독일이 그 엘리트 교육 좋아했던 독일이 지금 55%인가 뭐 그렇게 들었고 미국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도 벌써 넘어갔습니다. 뭐 대만도 그렇고요. 이 보편화가 교양교육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의미도 큽니다. 예를 들어서 보편화가 되면 이 대학생들은 빨리 그 자기 전공에 맞는 직장 얻는 것이 대학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어느 나라 뭐 할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등교육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수요와 관련해서는 저는 매우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그 일본의 가네코 교수도 창파에서 얘기했지만 전공과 업무 연계성이 뭐 우리나라 뭐 제 생각에는 35%도 많이 봐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사회적 변화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수요라는 건. 그 다음에 보편화, 이것도 뭐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하나 바꿀 수 있다면 타학문과의 관계예요. 자기 규정과 이수식입니다. 네.
네. 솔직히 제가 이 얘기를 작년에 그 교기원 사업 리뷰하면서 우리 연구팀이 자주 모였는데 줌으로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대전대 최병문 학장님이 화를 벌컥 내시면서 아 그거 내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셨냐고. 이 최병문 학장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 교양교육 부분, 그러니까 기초교육 말고 그 부분은 굳이 꼭 저학년에 할 필요가 있냐? 이 최병문 학장님 말씀은 차라리 머리가 좀 연그른 다음에 배우는 게 더 나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쪽의 그 소스는 제가 2019년에 우리 그 윤우섭 원장님이랑 홍성민 교수님이랑 이 외대 김경인 교수님이랑 일본 요시다 아에 교수를 잠깐 뵀는데 그때 동경대에서 교양교육을 후기에도 하고 대학원생도 한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때는 참 괴상한 나라도 다 있다. 무슨 대학원생한테 교양교육을 하냐. 그냥 잊어버렸어요. 네. 근데 다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시 그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 그 뭐 새로운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외국에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책에 있냐면 이 1977년에 카네기 재단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게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미국 교양교육이 재난지역이라는 말. 그 이후에 미국 교양교육이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교양교육을 세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참 침체기에 교양교육에 대해서 하나는 어드밴스드 러닝 스킬이니까 이건 뭐 우리가 말하는 문해교육 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세 번째가 재밌어요. 인터그레이티드 러닝 익스피리언스라는 거예요. 이 세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해요. 지금 이제 2개씩 지금 짝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 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모델을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 대학에서 사실은 교양교육을 1학년, 2학년에 많이 하는 이유는 대학을 옮기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트랜스퍼랑. 그 다음에 미국 대학에서는 전공 선택이 늦잖아요. 많은 대학에서 3학년 때 전공 디클레어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부에 1학년, 2학년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번에 그 중국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1학년 때는 전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역 전공으로만 입학한다는 거예요. 이거 1995년 우리가 이 모집단이 광역화해서 2009년에 실패한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 지난번 창파에서 아브라함 총장이 그 전공 결정 시기를 뒤로 옮겨야 된다. 제가 나중에 그랬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했다 실패했다. 근데 중국은 지금 그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겠죠. 만약 전공 결정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상당히 교양교육 이수 시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 한국은 저는 뭐 다시 학부제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 전공 교수들은 학부제를 일종의 트라우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외국 사례도 있다는 얘기와 함께 제가 또 하나 그 동경대 우리 7월 2일 날 그 동경대 부총장이었고 그 동경대 교양학부장이었던 그 이시 교수가 발제를 하는데 바로 후기 교양교육입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그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홍성민 교수가 책을 하나 사줘서 제가 모르는 일본어를 이렇게 스캔해서 조금 번역해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후기 교양 교육의 배경인데, 이 도쿄대학에서는 지금까지 전문과정에 들어가기 위하여 학부 1, 2학년의 교육을 주로 교양교육이라고 불러왔는데, 교양교육은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과정으로 진입한 후에도 계속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전문교육을 받은 후에 비로소 의미를 갖는 교양교육을 우리는 후기 교양교육이라고 부른다. 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2+2 시스템이 이제 사라지고 대강화 이후에 굉장히 많은 모델이 생겼어요. 흔히 쐐기형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저학년의 교양교육이 많다가 이 3, 4학년에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뭐 여러 가지 모델, 뭐 평행 모델도 있고 뭐 꽤 여러 가지 모델을 실험을 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교양교육 프로퍼, 그러니까 자유학의 교육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그 성격이 다른 타 학문과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초학문이라는 말이 굉장히 주는 좋은 어감이 있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뭐 집도 튼튼하고. 하지만 다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쑤시개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제가 바꾸자고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한번 뭐 오늘 같은 날 조금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거죠. 그럼 교양교육의 핵심적 성격이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바로 몇 과목 들어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그거 한 과목씩만 보도 12학점 아니에요? 배분이수에서 12학점 할애하는 대학 한국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과목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교양은 뭐가 중요하냐? 이른바 이전 가능한 트랜스퍼러블한 스킬이 중요하다. 컴피턴스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나온 겁니다. 아니 뭐 인문학 하나 들어가지고 뭐 문학 과목 하나 들어가지고 인문학 전체 배분이수 규정 뭐 만족시키는데 그걸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어마어마한 교육 목표, 인간 사회 자연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교육 목표, 아예 그거 아니야. 그 과목에서 뭔가 엑기스만 뽑아봐. 그게 역량이야. 그런 사고죠. 그게 하나 이제 등장한 겁니다. 뭐 이건 제가 굳이 더 어느 나라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지난번 5회 창판과 6회 창판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버드 대학교가 교양 교과목 개설하는 기준으로 그때 로라 교수가 얘기한 말하면 컨셉트 드리븐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개념 중심 교과목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역량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일종의 이 과목에서 배운 개념과 개념들의 구조를 다른 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교양학점이 부족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참 부럽지만 굉장히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역시 창파에서 얘기한 컬럼비아 대학의 그 고정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그 리소스가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전통이 100년이 넘었는데 저는 그거는 뭐 평생 갖고 갈 만한 내용을 배울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은 이 시카고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교과목을 아예 시퀀스로 가는 거예요. 1, 2, 3. 그러니까 뭐 월드 리터러처 1, 2, 3. 그게 교과목용입니다. 시리즈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깊이를 확보하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영역별 교양 혹은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넘어가 볼까 굉장히 고민 끝에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양교육의 핵심적 성격, 이때 핵심이라는 거는 이 자유학의 교육 프로퍼인데, 저는 이 서양 대학의 전통도 그렇고 나중에 제가 심학 얘기 잠깐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동양도 그렇고 통합적 성격입니다.
통합적 성격이에요. 이것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19세기에 이 전문화하면서 서로 나눠지고 또 대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물리과 대학 이런 거를 쪼개가지고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뭐 자연과학대학 이렇게 나눠버렸지만 원래 성격은 통합적 성격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 자료집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 베를린 대학을 같이 디자인한 슐라이커마크라는 이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가 대학에서 같이 일하는 기반이 뭐냐 도대체. 예전에는 그 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이 무슨 모든 학문의 기초고 방법론을 다 제공하고 어쩌고 이러면서 철학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지금 철학자 중에 철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생각한 사람은 내가 볼 때 뭐 극히 예외적이 아닐까 생각 듭니다. 왜? 못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 대학이라는 이른바 코오퍼레이션 도대체 왜 니들이 모여서 거기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냐.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슐라이커마커의 생각이고 그 하버마스가 대학의 이념이라는 뭐 길지 않은 논문에서 도대체 지금 남은 게 뭐냐. 소통이라는 겁니다. 소통.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양교육은 우리가 만약에 통합성을 강조한다면 자유하게 굳이 말하자면 적자가 누구냐? 제가 뭐 홍길동 전에 뭐 아버지를 아버지로라고 못 부르고 이런 얘기. 리버럴 아트의 적자가 누구냐? 지금 전공으로 있는 그것도 인문, 사회, 자연 다 찢어가지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찢어가지고 사이로처럼 나눠서 논문 쓰는 기계처럼 그 전공 교수들이 적자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리버럴 아트의 적자는 교양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보면. 다만 왜 이렇게 지금 열악한 모습이냐. 저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규정을 너무 낮춘 거예요. 우리 백승수 교수님이 계속 분노하시고 그 점이 교양학 굳이 말한다면 자기 독립적인 자 해서 저는 일단 우리가 좀 특히 저같이 이렇게 기조연설 제 생각 그냥 막 하면 되니까 저는 적자 이 자유학의 적자는 우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전에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우리 교양교육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사실 전공 생각 많이 해요. 논문도 뭐 전공 쪽에 써야지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통합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학문에 관심 그렇게 많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컨설팅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지만 근데 저는 이거는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것과 새로운 지식을 정리하는 것의 차이를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봐요. 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서도 새로운 지식이 나온다면 저는 인접학문과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도 사실은 이제 제가 이수시기를 나중 후반으로 옮기면서 교과목의 성격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교과목도 사실은 뭐 인간 사회 장이라는 게 우리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눠놨지만 그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문학하는 사람은 뭐 개인만 얘기합니까? 역사는 뭐 개인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학은 뭐 인간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심이 없나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이거 자연은 인간과 무관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연과학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대학의 역사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사회, 자연이라는 거를 말할 때 뭐 철학하니까 저 인간은 뭐 인간을 연구하는가 보다 인간이 뭔지
철학이란 말을 붙이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경영 철학, 무슨 철학, 무슨 철학, 인생 철학부터 뭐 안 붙일 수 모든 데 붙일 수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이 통합성이 강조돼서 거기서 새로운 게 나와야 되고, 사실은 19세기 이 독일 대학이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만든 것도 철학부라는 하나의 에어리어에서 우리가 공통의 작업을 하고 있다. 서로 소통하면서. 그래서 연구소의 가장 큰 장비가 커피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교육만 통합적으로 할 뿐만이 아니라 연구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뭐 어느 한 분야에 어느 업적이 있고 쭉 그거는 인터넷에서 다 정리돼 나옵니다. 철학 논문만 취급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검색어 치면 그냥 쭉 나옵니다. 이제 그거 그 앱스트랙트 이거저거 많이 안다고 해서 뭐 그 학문 많이 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새로운 것을 알려면 네, 인접 학문이랑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고요. 시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생뚱맞은 얘기지만 이 심학의 재발견이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제가 오늘 완전히 창파 선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대만의 황준걸 교수님이 그 동아시아 유학사를 전공했는데, 그러니까 유학을 어떻게 하면 현대 대학 교육에 들어올 수 없을까? 그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분이 쓴 대만 대학의 이념이라는 책도 보면 이제 이 동양적 전통에서 그 통합성을 엄청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인간과 우주와의 통합, 네, 그 얘기 뭐 많이 듣지만, 네, 어쨌거나 그러면서 희망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뭐 제 전공이 그 불교 철학의 논리적 구조 뭐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제 넘게 이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마음 쓰임에 관한 책도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구경은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사실은 감명 깊었다 그럴까요? 그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주작이라 해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주자가 그 대학 집주라는 책에서 쓴 명덕, 밝은 덕이죠. 인간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명덕에 대한 정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허령불매, 텅 비어 있지만 어둡지 않고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만사에 능하다. 응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현학적인 얘기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좀 거칠게 서양의 교육 개념과 동양의 교육 개념의 차이를 말한다면, 서양은 뭔가 습득하는 거를 좋아해요. 네. 뭐 역량도 습득해야 되고 뭐 패컬티도 습득해야 되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거는 교육이라는 것의 성격상 뭐 당연한 겁니다. 네. 교육은 습득한다는 게 뭡니까? 학습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기억이거든요. 기억 없이 학습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동양 특히 고등교육 쪽 가면은 항상 습득한 후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망각을 강조해요. 망각. 네. 근데 이 불교 철학 같은 경우는 무소득입니다. 뭐 얻은 거 하나도 없다. 그게 제대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자꾸 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텅 비어 있다는 것은 뭐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뭐 운동 연습을 통해서. 하지만 시합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려. 그거예요. 배운 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었지만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런데 만사에 응할 수 있다는 말은 만사에 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정확하게 컴피턴스의 정의예요. 정확한 겁니다, 이게. 네. 뭐
네, 그 얘기는 뭐 더 오늘 할 필요는 없고요. 해서 이 순전히 우리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이 역량과 역량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허령불매하지만 뭐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고 만세에 응할 수 있다. 네 경험 얘기해봐. 못할 것 같죠? 다 합니다. 수업 시간에 PTA 되는데 연극 대본 같이 그거 다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갔는데 막상 하려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예 키워드만 몇 개 갖고 갔는데 아주 잘했다는 평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뭐 다 휩쓸고 있잖아요. 2012년 기사를 보니까 멕시코 감독이 딱 끝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멕시코 선수들이 욕심 때문에 졌다. 근데 그 감독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이거 딱 맞춰야지라는 욕심 부리면 네, 안 맞는다는 거.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영양교육이 대세니까 거기다 뭐 한 달이 걸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대학생들이 참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학생들은 참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을 수 있다면 그냥 고민 덩어리예요. 저도 이제 뭐 올 8월로 은퇴인데 사실상 이제 은퇴했는데 나중에야 그 학생들 글을 보면서 걔네들 고민이 참 심각하구나 그런 점을 좀 깨닫게 됐어요. 좀 후회스럽고 또 미안하기도 한데 걔네들의 고민을 좀 덜어주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심학이라는 어려운 표현 쓰지 않고 그냥 마음의 운전법이라고 써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운전면허는 딸라고 하지만 마음의 운전면허는 왜 딸 생각을 안 하냐. 그게 훨씬 중요한데. 운전면허 없으면 누군가 다 해줘. 근데 마음의 운전면허 잘못 쓰면 그냥 폐가 망신하는 거야. 나라도 망가뜨려. 뭐 히틀러? 뭐 많잖아요. 뭐 뉴스만 보면 뭐 이상한 인간들 튀어나오는 게 다 마음의 운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특히 대학이 보편화되면서 내가 왜 이 대학에 와야지? 그 생각을 무지해요. 그러니까 입학 자체가 트라우마로 남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어떻게 공부 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데.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뭐 더 역경을 이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보다는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나아요. 너 한번 네가 정말 바랬던 거가 이루어졌는데 며칠 갔니? 일주일 넘는 애 별로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한 달 정도예요. 너 정말 이런 일 하면 난 정말 죽을래. 그런 일 일어났어. 어떻게 됐니? 뭐 그럭저럭 또 다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마음을 비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어떤 대중적인 표현인데 마음을 비운다는 게 무슨 뭐 바가지에 있는 물 비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 비우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는 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는 거겠어요. 학생들한테. 집중이니까 다른 거 안 하고 다른 생각 안 하고 뭐 옛날 생각 안 하고 미리 걱정 안 하고 그냥 지금 있는 일에 집중해봐. 그런 얘기들을 학생들 보고 쓰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오래된 전통입니다. 지금 이 한국의 경우 사실상 뭐 20세기 초반부터 이 전통적인 동양의 고등교육 전통은 끊어졌다고 봐야죠. 중국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은 뭐 19세기 후반부터 이 서양 대학 제도가 들어오면서 한번 깨졌고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하면서 이제 소비에트 대학 체제가 들어오면서 기술교육 쪽으로만 갔거든요. 유니버시티 없애고 전부 다 이 공대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바뀐 겁니다. 이 1995년부터.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뭐 19세기 네, 후반부에 결국 부국강병을 위해서 대학을 만든 거거든요. 제국 대학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치업이죠. 캐치업. 서양 캐치업. 그러니까 이 동양의 이 오래된 전통은 사실상 뭐 동양학 하는 사람 뭐 이 몇몇의 그 현학적인 놀이터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동양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쓸만한 거는 고쳐서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냐. 나쁘진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있겠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워낙에 오래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새로 완전히 날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다 끝내겠습니다. 이제. 해서 저는 이제 교양교육 말고 교양학, 이것도 역시 우리 백승수 교수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문이 정립하려면 터가 좋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일종의 블루오션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파도 뭔가 계속 뭐가 연구할 게 있다. 그래야지 되지. 맨날 이 교과목 개설해서 이거 성과가 어땠다, 뭐 학생들한테 5점 스칼라 그 설문조사에서 좋다 나쁘다 뭐 개선한다 뭐 이걸로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양학이 성립되려면 네, 마치 게르만족이 이동한 것처럼 좋은 땅 찾아서 먼저 영역을 확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마추어고 문외한이지만 대학의 역사를 보니까 이거는 자유학계의 역사가 주류라고 보면 됩니다. 근자에 와서 뭐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조금 끼어 들어왔지 사실은 자유학계의 역사예요. 이건 뭐 객관적으로 명백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 공부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뭐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대학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그 얘기의 한 챕터였던 대학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그게. 그 다음에 저는 이 통합성, 연구도 이제 통합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저도 요즘 알았는데 이 양자역학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 학자로 알려진 뭐 이태리의 카를로스 뭔가라는 친구가 있는데 하도 맨날 만나면은 너 용수 읽어봤니? 용수 읽어봤니? 라는, 용수라는 나가르주나라는 인도 철학자입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자기는 뭐 동양 관심 하나도 없는데 그래? 한번 읽어보자. 그러고 나서 책을 썼어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인도 철학이 양자역학과 이제는 거의 뭐 떡이 됐어요. 최첨단 해석은 바로 용수 철학이에요. 또 하나는 그 카를로스라는 친구가 그 인도 철학을 공부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어디서 책 몇 권 뭐 논문 몇 개 봤겠죠. 그러면서 그런 책을 써요. 네, 이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이거는 새로운 분야야. 혹은 조금만 더 깊이 하면 뭔가 나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공 쪽의 논문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깊어야 되고 자연과학 하시는 분은 오로지 최첨단 지식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과학혁명 어떻게 난 겁니까? 그거 전부 다 대학 바깥에서 나온 거예요. 17세기에. 뭐랑 손을 잡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폄하했던 도제교육하는 네, 이 손으로 뭐 하는 그것과 손잡은 것 같아요. 그게 실험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실험 도구 다 만들어가면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자연에 관한 거는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미 다 정해놔가지고 그 안에서만 놀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 네. 바로 우리가 굉장히 그 학문하는 사람들이 좀 폄하하는 도제, 장인, 그 친구들이랑 손을 잡았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서 저는 근대 자연과학 혁명이 일어났다고 봐요. 왜 이런 거 얘기 안 합니까? 그 분야도 저는 하면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거는 조금만 하면은 왜 중국에는 이 과학혁명이 없었냐는 유명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니다미인가 뭔가 누군가 했다는. 네. 그랑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해서 이제 교육도 물론 우리는 교양교육 잘해야 되고 그 통합적 성격을 좀 더 강조해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연구도 그렇게 하자. 우리가 적자라는 거예요. 자유학의 적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가 잠깐 말씀드린 심학입니다. 이거 그냥 무슨 뭐 동양 철학, 뭐 유교 철학, 불교 철학 이런 이 현학적인 얘기, 그 때때로는 별로 그 내용도 없는 그런 거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갖다 쓰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 세 분야 정도, 이거는 제 생각일 뿐이고 우리가 이 교양학이라는 걸 정립하기 위해서 일단 땅덩어리가 필요한데 이거는 뭐 더 자꾸 갖고 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도 관심 없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 분야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뭐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제 얘기는 이걸로 뭐 다 됐습니다만, 네, 제가 오늘 또 오후에 뭐 교기원 10주년 관련해서 뭐 발제하라 그래서 잠깐 하는데 이게 금방 안 되겠죠. 설사 동의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한 10년 잡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위덕대 그 배영호 처장님이랑 김인영 교수님한테 한번 제안을 했거든요. 이거 견적 한번 내봅시다. 뒤로 돌리는데 뭐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한번 견적도 내보고 그다음에 이쑤시개 뒤로 좀 옮기면서 교육 내용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미국도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교과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동경대에서는 아예 그런 거를 내걸었더라고요. 후기 교양교육의 발견으로 내가 전공한 거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나와 전공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건가,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뭐 저는 뭐 그런 교과목도 좀 생기고 이 한 교과목 내에서도 인문사회, 자연, 이게 다 같이 여러 측면이 같이 통합되는, 그래서 한 학기 과정으로 안 되면 뭐 시카고처럼 두 학기의 연강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천천히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이제 의견이나 질문을 듣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으로 기조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강의해 주신 홍성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시까지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주제 발표가 이루어지는 2부 각 세션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2부 각 세션에는 그 숙대 교양교육연구소 스태프들이 이제 진행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2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하신 선생님들은 그리고 또 중요한 공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부 시작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부 총회에서 오늘 차기 학회장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총회 시작과 동시에 거의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있는 회원께서는 3부 총회가 열리는 3부 총회방으로 5시 20분까지 입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선거권이 없으신 회원들께서는 대기용 줌회의실 3부 대기방으로 주소가 나가는데요. 거기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선거가 끝나는 대로 총회가 진행되는 회의실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일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